have work to do. 让我们理解を得られたからだと受け止められています。そして拉致問題を解決する。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강설입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가운데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절대 권력 체제로 마오쩌둥급 반열에 등극해 지배력과 위상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에 우리 언론은 촉각을 곤두세워야겠습니다.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첫 순서는 시청자 평가원이 한 주 동안 방송된 연합뉴스TV 보도 모니터 내용을 들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13, 뉴스포커스 저녁 8시 뉴스를 중심으로 곽선의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력 관련 공공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와 관련 현장 13에서는 전신주 과적기준 완화한 한전, 안전불감증이란 주제로 정영빈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우선 규제 풀어 꽉 먹고 알 먹고 한전 안전불감증 논란이란 굵은 글씨의 자막과 함께 앵커는 전신주에는 허용치가 정해져 있는데 2015년까지 한 기당 12가닥이던 과적 기준을 돌연 4배나 늘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정영빈 기자는 영상 자료와 함께 지난 2012년 태풍이 연이어 상륙하며 전국에서 전신주가 맥없이 쓰러졌는데 강한 바람이 1차 원인이지만 당시에도 전신주 한 기당 설치할 수 있는 전선은 최대 12가닥이었는데 이를 넘겨 설치한 과적 전신주들이 아무래도 쉽게 넘어졌었다고 지적합니다. 자료 출처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라는 표기와 함께 시청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변경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그래픽 화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케이블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동통신사들의 민원을 받아들인 것인데 이와 관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김찬호 교수의 전화 인터뷰 음성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전신주의 안전관리를 임대사업자인 한전에 맡겨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유 의원은 한전이 전국에 설치된 924만 개의 전신주 중 약 50%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신주는 골목길에서 차량 진입과 출입을 불편하게 하고 미관상 흉측하다고 몇 가지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보도를 통해 2015년 12월 이후 과적 기준이 4배나 완화됐고 과적 전신주들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새삼 알게 될 수 있어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안전불감증일 것입니다. 안전불감증이란 흔히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안전불감증에 의한 안전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전신주 과적 기준이란 문제는 단시간에 바꾸고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의적절한 보도처럼 이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일회적인 고발성 뉴스에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집요하게 끌고 가는 추적 보도의 형태로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연합뉴스TV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개 물림 사고 관련 보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대형 음식점 한일관의 대표 53살 김모 씨가 목줄을 하지 않고 있던 이웃집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 가족 반려견에 물렸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지난 3일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반려견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한일관 대표와 최시원 씨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견 사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의 반증일 텐데요. 이에 10월 23일 오전 뉴스 포커스에서는 국내외 최신 뉴스와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조명하는 대담 프로그램답게 개 물림 사고, 거세지는 처벌 강화 목소리라는 주제로 백성문 변호사와 이웅종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가 출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앵커는 먼저 이번 사건의 경위와 이번 사고가 발생했던 프렌치 불독이 어떤 품종이고 어떤 성격을 띠는지, 그리고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기준은 무엇인지와 국내외의 반려견에 대한 법적 규제 사례는 어떠한지 등을 질문해 대담 구성이 좋았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논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시점에서 이번 대담은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앞으로 반려문화 성수기 시급하고 비반려인들의 입장을 좀 더 헤아리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과 미국처럼 개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해외 사례를 검토해서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올바른 교육은 필수이고 서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자는 대담 참여자들의 중요하면서 의미 있는 발언 등에 시청자로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이 많아 이번 대담 시청은 분명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담에서는 몇 가지 자막 처리 주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우선 대담 초반에 프렌치 불독 사진과 함께 황소와 싸우던 투견, 분리불안 등을 느끼면 공격적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눈에 띄는 오렌지 색깔로 처리하고 투견 불독을 소형화 개량이라는 굵은 자막으로 이어 처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어지는 대담 내용에 따르면 이웅종 전문가는 소형견에 물려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고 이번 사건이 정말 특이한 경우라는 것과 가정견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품종이라는 설명 등 그래픽 화면 내용이 맞지 않아 시청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고 당시 개가 엘리베이터에 뛰어들어왔는데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였다는 배 변호사의 사건 경위가 이어지는데 자막은 최시원 프렌치 불독 입마개 착용 안 했다라고 목줄과 입마개가 혼동되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모든 반려견 입마개 필요라는 자막 역시 대담 내용과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단속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웅종 전문가는 관련 현행 법규에는 맹견만 입마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반려견 예절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자막 내용이 계속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 물림 사고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자막과 화면 처리에 좀 더 신중을 가해야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담으로만 끝나지 말고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여전히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공존에 대해 논의가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사고는 도로나 공원, 캠핑장, 주거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일상생활 중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추가 보도로 의미 있고 실제적인 논의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밀접한 내용의 정부 발표 관련 보도입니다. 한은주 한국소비자원 화학섬유팀장이 23일 오전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액체형의 섬유유연제 11개 제품의 성능과 제품별 기능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TV 뉴스20에서는 섬유유연제 정전기 방지 미흡,
피부 자극 가능성도라는 주제로 이경태 기자가 관련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저 역시 빨래할 때마다 세제 외에도 항상 섬유유연제를 꼭 챙겨서 사용하는 소비자로서 시판되고 있는 섬유유연제가 과연 광고처럼 빨래할 때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넣으면 옷감을 부드럽게 하고 세제로 세탁된 섬유를 중화시켜 정전기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지 늘 궁금했기 때문에 이번 보도는 더욱 집중해서 시청하게 됐습니다. 또한 표준 사용량이 제품마다 제각각이라 소비자로서 제품 사용에 평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품마다 소요 비용이 제품에 따라 최대 4.6배나 차이가 났다는 기자의 지적과 관련 그래픽 영상은 정보 전달이 용이했습니다. 이어 포장이 부실한 제품도 있었다는 기자의 지적과 몇 개 제품에서 제품이 넘어졌을 때 뚜껑 잠금 부위에서 유연제가 새어나오기도 했다는 구체적인 관련 시범 영상은 소비자로서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있어 공감이 많이 가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정전기 방지 성능은 모든 제품이 명과 모 등 천연 소재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폴리에스테르 소재에 대해서는 전 제품이 미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그림 자료는 한국소비자원 자료 출처로 정전기 방지 시험 결과 4개의 대표적인 업체명과 제품명이 전부 미흡 판정으로 방송됐습니다. 앞으로 보도에서 시청자들의 집중과 주의를 끌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좀 더 정확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보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자는 특히 모든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향 성분이 들어있어 너무 많이 쓰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경고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방송 내용이 시청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조사에서 섬유유연제 모든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에는 적합했는지, 제품을 어느 정도 써야 피부에 자극이 되는지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을 추가 취재해 보도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덕성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임채원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지난 22일 방영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스페셜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뜨는 골목, 뜨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몸살을 앓는 도시 생태계를 다뤘습니다. 지금부터 모니터링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눈부신 화려함과 고급스러운 세련미를 첫 영상에서는 화려한 도시의 모습과 우리가 모르는 뒷이야기라는 내용으로 랜드마크가 된 곳곳의 유명 거리들을 재조명해 반전의 내용이 예상되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모습 뒤로 약육강식의 생태계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과 공통된 주된 원인을 차근차근 짚어갔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1930년대 화량과 필방 등 전통 상점으로 북적이던 거리 인사동.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52년간 운영해온 고시계 전문점을 3대까지 하고 싶어하던 김문정 씨의 바람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인사동을 떠납니다. 전통 관련 점포는 점점 사라지고 전혀 무관한 상업성 짙은 점포들이 60%를 넘는 현실이라는데요. 제 모습을 잃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 정신이 깃든 곳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야말로 특히 더 이상 인사동에는 고 시계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인상 깊었는데요. 않습니다. 이게 막상 간판이 저렇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보니까. 대기업 호텔이 주관하는 갤러리풍 아트 전시에 어렵게 자리를 옮긴 김문정 씨의 모습이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시작이죠. 다시 시작이죠.
제작진은 검은 화면에 낙후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와 발생 과정 등을 소개했는데요. 첫 부분이 아닌 여러 사례 중간에 배치했기 때문에 의미 강조의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쇠퇴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인사동 거리 이후에는 로데오 거리와 가로수길의 관계를 짚습니다. 한국 젠트리피케이션에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의 결과는 결국 악순환으로 텅 빈 거리를 남겼는데요. 바로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몰락한 걸까요? 부동산 관계자의 인터뷰 사이로 한산한 거리 가운데 붙은 임대 전단지는 프랜차이즈가 휩쓸고 지나간 황폐화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좀 많이 다니는 곳에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홍대 거리 또한 대형 자본에 점령당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영세 상인들은 인근 연남동과 상수동으로 옮겼다는데요. 그러나 그곳마저 뜨면서 망원동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입소문으로 인해 망리단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둥지 내몰림을 걱정한 지역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가방과 모자 등 핸드메이드 소품샵을 운영하는 이은정 씨는 벌써 지난해 10% 오른 금액으로 새롭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이색 명소를 찾아다니는 걸 즐기는 저로서는 이 장면을 보고 난 후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땐 별 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소용돌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 월세랑 그런 돈의 흐름 가운데. 작년 가을 트렌드 지금여기에서 다뤘던 오래된 명소 망원동 사진관도 같은 이유로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결국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임채원 학생도 앞서 소개한 거리에 가봤을 텐데 가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네, 저는 가로수길과 인사동을 주로 가봤는데요. 들릴 때마다 이 새로 지어진 상점들이 눈에 띄는데 특히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입점이 되어서 거리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후반부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주 황남동도 이태원 경리단길과 황남동 포성로를 합친 단어인 황리단길의 인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메인 거리로 잡힌 구간은 월세와 임대료 모두 몇 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관계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동네가 뜨면 사람이 떠나야 하는 도시 생태계, 건물주와 세입자의 입장은 상극이었는데요. 막막하니다 진짜. 예, 23년 했어요. 영상이 후반으로 갈수록 답답함은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해결책 두 가지로 참았던 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제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자는 것과 법이었습니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발의가 된 것에 지나지 않아 기대 효과만 바랄 수밖에 없었지만 광주광역시에서 발견한 빛고울 상생 공동체 상권은 희망적이었습니다. 곳곳에 오랜 세월의 흔적. 바로 광주지자체와 건물주 그리고 청년 상인 간의 상생 협약을 맺어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형마트에 밀려 침체기였던 곳을 되살려냈던 겁니다. 임대가 이어져도 임대료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초코파이 사장님과 계약 이후 한 명도 임대료로 인해 나간 사람이 없다는 기존 개민의 방앗간 주인의 자부심도 돋보였습니다. 자부심이 큽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의 긍정적인 인터뷰를 보니 도시의 딜레마,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일화처럼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관심을 가지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해결책으로 광주광역시의 상생 공동체가 나왔는데요. 임채원 학생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네, 광주광역시의 상생 공동체는 균형을 잡아가는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자체의 주도 아래 기존 상인과 청년 상인이 공존하는 이 빛고울은 앞으로도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고울뿐만 아니라 유명거리 모두에 상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어서 명소들의 특색을 잘 보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덕성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임채연 학생이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지난 20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고 원전 축소를 골자로 한 에너지 정책 전환 기조는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신고리 5, 6호기가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기까지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고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건설 재개를 권고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설립 배경, 또 건설 재개 발표가 있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언론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지난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던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조사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했고 한수원 이사회는 공사 일시 중단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7월 24일에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9월 13일 공론을 형성할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고 33일간에 걸쳐서 7차례의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 5차례의 지역순회 공개토론회 등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2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월 13일에는 시민참여단 471명이 2박 3일간의 합숙토론회를 거쳐서 2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공론화를 시도했고 10월 20일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재개를 권고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두고 언론들은 나름대로의 해석과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이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무리했던 공약사항 이행과 그로 인해 소모적 논쟁의 발생을 이유로 공론화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이번 공론화 결정을 통한 결정이야말로 수기 민주주의 제도의 모범 사례로 남을 만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시민 참여단이 원자력 발전 비중의 축소를 하자는 의견이 더 높았던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정부는 공론화위의 발표를 존중하고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공론화위의 권고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습니까? 네,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재개로 권고안을 냈고 청와대는 권고안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백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월성 1호기의 가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 용량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입니다. 한겨레는 10월 20일자 기사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원전 축소 쪽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시민 참여단이 원전 건설 재개에 손을 들어주는 한편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절묘한 권고안을 내놓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제는 탈원전 1호 공약인 신고리 5, 6호 건설이 무산되면서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 언론들은 이 건설 재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따라서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보도를 좀 이어왔거든요. 이 부분에서 드러난 언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짚어주시죠. 네, 공론화 과정에서 언론들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재개와 중단에 대한 사실 체크나 정보 전달에서 더 나아가서 찬성과 반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의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먼저 공론화 모델을 비전문가의 판단, 여론몰이, 포퓰리즘 등으로 몰면서 공론화위원회에도 에너지 전문가가 없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할 경우에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 수조 원에 달할 것이며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경우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풍력이나 태양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하는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내었습니다. 이런 보도만 보아서는 탈원전 정책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것이었고 원전 축소를 추진하는 독일이나 일본, 대만 등은 왜 그런 정책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반면 진보 언론은 공사 중단과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의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는 원자력 발전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핵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사례를 보도하며 핵발전소 사고 시 피폭의 공포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핵발전 마피아가 원자력 정책을 주도해 왔는데 공론화 과정은 여기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보도만 보아서는 원자력 발전은 너무 위험한 것인데 미국과 같이 수많은 원전을 보유한 나라들은 왜 원전을 계속하는지에 대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언론이 어떤 사안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해야 되는 언론의 보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네, 이번 신고리 공론화를 통해서 수기 민주주의가 국민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되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신고리 5, 6호기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이후에 공론조사를 통한 수기 민주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문제가 차기 공론조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최저임금제 등의 문제도 공론 과정을 통해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트나 전문가에 의한 결정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사회에서는 공론조사를 통한 수기 민주주의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기 민주주의란 보통으로 교육받은 시민이라도 충분한 자료를 접하고 수기의 시간을 가진다면 일반적인 대중보다 훨씬 이성적으로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시민들은 그런 수기의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모든 사안을 공론조사를 통해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수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서 언론은 보통 사람들이 수기할 만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언론은 전문적인 논의를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고 다른 영역의 전문성이 부딪힐 경우 그것을 적절하게 비교하고 논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은 각 전문 영역의 세계와 생활인의 세계를 이어주고 보통 시민들이 두 영역의 세계를 쉽게 넘나들 수 있도록 시민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